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세 번째 파주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경복궁 이야기 시리즈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강화도 이야기 시리즈를 했었죠. 오늘부터 파주 이야기 시리즈를 할 건데요. 파주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서울 위로 라운드 하트 모양으로 서울을 끼고 하트 모양의 위쪽으로 끼고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유물이 아주 많습니다. 이 역사 유물을 다 소개하려면 몇 날 며칠을 소개해도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2로 나눠서 시즌 1의 선어편 또는 시즌 2의 선어편 이런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장지산 용암사에 왔어요. 용암사에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여기에 있는 용미리 석불 입상, 마의 이불 입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용미리 석불 입상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석불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논산 관촉사의 석불 입상은, 미륵 석불 입상은 동양 최대의 규모의 크기입니다. 동양 최대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을 하셨던 분들도 논산 관촉사에 가서 보시면 그 규모에 따라 이것이 과연 동양 최고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석조이기 때문에 동양 최대의 크기라는 표현을 하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이 동양 최대의 크기로 고려 광종 때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보실 마의 이불 입상, 이 마의 이불 입상에 마의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가서 보시면 마의 형태는 약간 달라요. 이불 입상처럼 보이는데 올라가시면서 마의 이불 입상 특성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 성종 때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비교 설명드리면서 파주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입구에 들어서시면은요, 대웅보전이 보이시죠? 대웅보전에서 좌측으로 지금 현재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 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큰 석불 두 개가 나무에 가려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예,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여기는 절의 크기는 그렇게 웅장하지가 않은데 이 절 안에 있는 마의 이불 입상, 석조 이불 입상이 우리나라의 석조 미륵보살로는 가장 큰 규모를, 그러니까 관촉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커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큰 석불들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올라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재미있는 사연 몇 가지가 있어요. 이불 입상을 보러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피디님 잠깐, 피디님이 저요 따라오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저기 이불 입상으로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마의 이불 입상이 있는데 여기 삼성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보면은요, 삼성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삼성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성각 옆에 보면은 동자승이 있고요. 그리고 단조롭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석탑이 있죠. 이게 역사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로 보이시죠. 좌측을 향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보고 있는 좌측이 향좌라고 하고 부처님들이 스스로 서 계시는 것으로 따지면
좌측은 우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거니까 향 좌측에 모자가 원형으로 되어 있죠. 원립이라고 합니다. 우측은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립이라고 하고요. 원립 형태를 띠고 있는 부처님이 남자고요. 방형으로 되어 있는 분이 여자예요. 좌측은 남자분은 지금 손을,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피디님. 손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연꽃을, 연대를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는 연꽃을 잡고 있거든요. 연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륵부처예요. 미륵부처를 나타내는 거고요. 저기 저희가 보이는 향좌에 우측 어깨에 이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비춰주십시오. 이 동자승이 여기 우측 어깨에 있었고요. 이 7층 석탑은 두 섣불의 뒤에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던 당시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한 이후로 올라오셔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3.15 부정선거까지 하고, 그때 그 3.15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4.19 의거가 일어나죠. 4.19 의거가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19 이후 4월 27일 날 하야를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기 직전에는 이 동자승이 저 부처님의, 미륵 부처님의 오른쪽 어깨에 있으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요, 그때 당시는 북한과 우리가 아주 강한 대립 상태에 있었죠. 전쟁을 치르는 강한 대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고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기관총 하나로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김일성,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을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승만을 신격화시키고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어머니가 꿈속에 미륵 부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잉태시켜주고 이승만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동자승을 오른쪽 부처님에게, 지금 향좌에 미륵 부처님 어깨 위에 올려놨었죠. 그래서 4.19 의거 이후 4.27 하야를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후에 후대 사람들이 문화재를 훼손했다,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이런 동자승을 어깨에서 내리고 뒤쪽에 있던 7층 석탑을 밑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여기 나오네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4.19로 인하여 하야하시고 망명하신 후 제야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심하여, 이런 내용들도 편집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철거대의 종무소 우측에 모셔있던 것을 가져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올라가면서 이게 고려 초니까 고려 초 13대 선종 때, 선종이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1083년부터 1090년대까지 1100년이 넘어가기 직전에 고려 선종이 13대 왕이었는데, 그때 저 부처님을, 하나는 부처님, 하나는 보살이죠, 두 분을 저기다 세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처 돌들을 검색하다가 발원문을 발견을 하죠. 그 발원문에 조선 성종, 이제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 큰아들은 덕종이고 의경세자고요. 둘째가 이제 해양대군이 왕이 되잖아요. 큰아들이 먼저 죽어서 그 세조의 둘째 아들 성종 2년에 저걸 세웠다는 발원문의 내용이 발견되고, 그전에는 판독 기술이 약해서 잘 판독이 안 되었지만 나중에 정확한 판독이 돼서 성종 때 저걸 지었다라고 내용을 밝혀내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고려 초기 때와 고려 후기였나, 그리고 성종 때, 왜 성종 때가 맞는가를 저 부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제가 그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1234년 강화도 이야기 때 설명을 드렸듯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전에요, 송나라와 손을 잡고 아래에 있는 금나라, 나중에 후금이 되고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그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1234년에 금나라는 완전히 이제 정복됐는데, 1234년 금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1231년에 고려를 쳐들어와요, 몽골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신 정권의 세력으로 정권이 장악되어 있던 최우 세력, 최우의 무신 정권 세력들이 1232년에 고려 고정에게 강화도로 천도를 할 것을 건의하죠. 그래서 1232년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강화도에서 임시 수도를 삼고 강화도에 있죠. 그때 저희가 시리즈 강화도 이야기, 꽃길 따라 역사의 여행, 역사 이야기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강화도 이야기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231년에 쳐들어오고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 1270년도, 그러니까 39년간의 임시 수도를 강화도에서 하고 1270년도에 몽골과 화해를 하고 개경으로 돌아와요, 정부가. 그래서 1270년도부터 몽골의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270년도부터. 그러면 127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원 간섭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국에 원나라의 풍습이 유행하게 되고 원나라의 내용물들이 많이 산재하게 되죠. 그런데 저기 이 부처님 부분을 보면 고려 13대 선종 때 이게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고려 선종 때는 1063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100년 이전이에요, 고려 13대면. 그런데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기가 시작된 것은 1270년이기 때문에 선종 때로부터 170년 이후에 원나라의 유물이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종 때 만들었다는 내용이 그래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향좌, 우리가 보고 있는 향좌의 부처님이 원형, 원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원립의 정식 명칭이 원정모라고 부르는데, 원정모는 원나라 때 귀족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모자를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에서 받아들이고 장식으로 쓰게 됐는데, 이런 모자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원립 아닙니까? 요게 정식 명칭이 원정모예요. 원정모는 원나라 귀족들이 쓰던 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70년도 이후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것은 1100년 이전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려 초기에 제작되었다라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고려 초기 때 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그동안 이렇게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에도 논산 관쪽사 미륵보살과 이 이불입상을 예문으로 놓고도 이 내용은 절대로 정답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 올라오셔서 가까이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와서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출게요.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요 계단을 피해서 여기서 저를 이렇게 향해서 한번 찍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면이 다 보일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제가 우측으로 보고 있는 거, 우리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제 우측이 부처님은 좌측이죠. 이제 향우가 여성분이고요, 향좌가 남성분인데, 향우, 그러니까 여자분의 아래로 내려오면 왼쪽 여기 대퇴부, 미륵불의 아래를 보면 대퇴부, 여기에서 발원문이 이제 발견되거든요. 그 발원문에 성화 7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성화 7년이면 성종 2년이거든요.
성종 2년 때 이 미륵불이 설치가 됐다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세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종 2년 때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 내용이 바로문에 나오는 거고요. 거기 내용에 세조에게는 큰아버지가 되고요. 세종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이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 양녕대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양군. 세조에게는 세조 수양대군하고는 동갑내기 사촌 형제입니다. 함양군. 그리고 수양의 외숙부였던 심장기. 또 한명회의 셋째 부인이었던 정경 부인 이씨가 시주를 했다는 내용이 저기서 나와요. 근데 판독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좌측에 있는 미륵불의 대퇴부 쪽에서 그 발언문이 나왔고, 보시면은 향좌, 저기는 부처님이죠. 이제 연꽃을 들고 계시니까 부처님의 하단부, 여기는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올라가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해볼게요. 향좌에 있는 부처님의 아래 부분, 여기를 보면 이쪽 부분이겠죠. 여기에 이쪽 부처님 이쪽 부분에 세조의 극락왕생을 비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미륵불의 또 이쪽 부분을 보면 세조의 만수무강을 비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고려 13대 왕인 선종 1100년 이전 때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그동안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1453년 계유정난 이후로 세조가 죽고 나서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이 왕이 되고 성종이 되죠. 성종이 성종 2년 때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 때죠. 성종 때 그 관리를 지냈던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희맹이 여기를 지나면서 시를 쓰는데 그 시조에 해음의 석불 밑을 지나며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해음의 석불 밑을. 그 해음이 여기 지역을 이야기하고 석불을 이거를 나타내거든요. 왜 해음의 석불을 지나며 라는 그런 글을 썼냐면, 세조의 아내였던 정의황후의 고향, 친정이 여기에요. 해음이에요. 그 정의왕후의 고향인 이곳에 이 석불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강희맹의 시조에서 나왔던 해음의 석불 밑을 지나며 그 내용과 연관시키면, 또 발언문까지 내용을 정확히 판독해서 그 내용을 본다면 이건 고려 초기가 아니라 여말 상초의 작품이고, 발언문 내용만 정확히 본다면 조선 초기 성종 때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주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 시즌 1의 첫 번째 이야기,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입상. 그리고 마의 이불입상이라는 내용이 검색어를 통하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돌에다 새기니까 마예잖아요. 근데 마예라는 특성과, 여기 앞에서 보면 전체가 마예로 보이는데 뒤에서 가면 그냥 이게 세운 거예요. 이게 입상이에요, 입상. 마예하고 입상이 섞여 있고요. 얼굴을 자세히 볼게요. 제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피디님은 향좌와 향우의 석불들의 얼굴들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모자에 관이 있죠. 그리고 이마, 얼굴, 목, 이런 게 다 마예가 아니에요. 제작을 했다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예 석불이 아니죠. 입상이에요. 그냥 입상이고, 우측에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살짝 하나 놓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측에 보면 박립이 있죠. 박립이 면류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논산간촉사의 미륵 입상이 왜 이것과 다른 모습이고 시대가 다르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논산간촉사의 면류관은, 그 면은 사각면을 나타나죠. 면. 류는 이게 치렁치렁하게 구슬 달려가지고 황제들이 이제 썼을 때 그 구슬이 이렇게 달랑달랑 움직이잖아요. 그
그것을 이제 류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이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저런 방형은 중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고려 초기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류를 사규증에 그 풍경을 달아놨어요. 그 풍경이 이제 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저 위에 원립은 그 면류관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하더라도 수당송 원나라로 넘어가기 직전의 내용이 아니라 원나라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송까지는 연관이 없어요. 이쪽은 수당송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측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쪽 향좌의 남자분 원립은 몽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270년 이후에 제작이 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동안 고려 초 때 만들어졌다는 내용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조선 성종 때 세조의 아들이었던 두 번째 해양대군 왕이 됐던 성종 때 만들어졌다는 내용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 파주 이야기 시즌 1의 첫 번째 이야기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행을 시작한 지 지금 2달이 지났고요. 유튜버에 자료를 이제 한 20여 편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문화재를 답사할 때 선배분들을 따라다니고 또 관련된 밴드 안에 계신 분들과 같이 답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겁니다. 역사를 접근하면서 문화재를 접근하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한 배경, 역사의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어렵다, 그리고 재미도 없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건 반대로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역사를 접근하고 문화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지만 문화재를 접근하고 나서 그 문화재에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탑을 먼저 보고 저 탑이 예쁘다, 저 산이 오르고 싶다, 이렇게 먼저 그 보이는 형체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나서 그 탑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탑에 대한 역사를 먼저 공부하게 되면 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는 방식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박중손묘 장명등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여기는 조철하고 박중손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 거고 굳이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겁니다. 박중손 씨는 1454년 개유정난,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때 천문학자였습니다. 1편 파주 용미리 이불 입상을 설명드릴 때 개유정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개유정난 당시에 황보인과 김종서를 죽이고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 김종서를 죽일 때 김종서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으로 박중손이 유책봉이 되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한명회. 그 한명회는 악역으로 유명하신 그 배우 김의성 씨가 나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이완익으로 나오고요. 영화 관상에서 송광호와 마지막 바다에서 아주 명대사를 남기고, 김의성 씨하고 송광호 씨가 아주 명대사를 남기는데, 김의성 씨 한명회가 송광호에게 관상을 잘 보니까 우리를 도와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봐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송광호가 바다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잠시 파도 위에 올라탔을 뿐이요 당신들이 보지 못한 것은 뒤에 바람이요 라고 해요. 파도는 잠시 지금 권력에 올라탔다는 거고요. 뒤에 바람은 민심, 백성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왕은 금방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박중손은 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조가 왕이 될 것을 예견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중손이 부록이었을 때 40이 막 넘어갔을 때 세조의 그 손길을 잡고 개유정론에 참석해서 김종서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으로 책봉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왜 왔냐면요, 문화를 먼저 배우고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또 역사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를 배우면서 역사를 배우면 좀 더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박중손 그 묘를 찾아왔습니다. 박중손 묘에 있는 장명등은요, 크지도 또 아름답거나 예술성이 매우 뛰어나거나 그래서 보러 온 게 아니고 파주에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장명등 중에 유일하게 해와 달 그리고 천원지방을 동시에 표현한 그런 장명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등을 보러 왔고요. 그 장명등의 특색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들어오세요. 여기에 일반 박중손 묘역으로 주변을 보면 그 성을 지을 때도 자청룡, 우백호, 남조작, 북현무 이런 것을 따지고 짓듯이 지금 묘의 위치가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묘의 주인의 입장에서 제가 돌아서 볼게요. 그럼 이게 좌측이죠. 제가 손이 좌측이니까. 좌측에도 낮은 산이 이렇게 능선을 타고 내려가 있고요. 우측에도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 묘를. 북쪽인 현무도 높이가 높지는 않지만 살짝 언덕 위로 현무도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고, 남주작도 툭 트이게, 카메라 돌려서 한번 쭉 비춰줘 보세요. 묘에서 보면 마을이 보이죠? 마을이 넓지는 않지만 이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이런 위치가 비교적 풍수지리상 잘 조성된 위치에 묘가 있습니다. 문인석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볼게요. 무인석은 지금은 이제 무석인이라고 부르고 문석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석자 앞에 한자를 앞과 뒤를 바꿔서 예전에는 문인석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석인이라고 부르고, 무인석이라고 부르던 것을 무석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호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석인 같은 경우에는 왕릉에 이제 같이 있는 거고, 일반 사대부나 종이품부터 정승 판서들 그리고 있는 이제 무석인은 없고 문인석만 있는데, 특색이 문인석인데도 불구하고 문인석이죠. 문인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칼을 들고 있어서 마치 무석인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전에 처음에 조성될 때 1453년 개유정난 이후니까 1500년 정도 됐겠죠? 1400년도 후반대나 그때쯤 이제 돌아가셨겠죠? 마모가 심하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묘를 바라볼 때 정경부인 부좌 이렇게 묘비에 많이 쓰이잖아요. 묘비에 보면은 부인이 어느 쪽에 계신가, 남자가 어느 쪽에 계신가, 여자가 어느 쪽에 계신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묘비에 보면은 남자를 설명드리고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을 설명할 때 부좌라는 그 묘비에 부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부좌라는 것은 나의 왼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쪽 분이 이제 박중손 남자분이고
이쪽 분이 여자분이세요. 돌아가신 아내분이신 거죠. 부좌니까 제 왼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돌아서 보기 때문에 좌측이 남자분이죠. 그래서 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부좌가 이쪽이지만 여기를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좌측이기 때문에 좌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향좌입니다.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볼 때 좌측을 향하고 있다. 향좌. 향좌가 항상 남자이고요, 향우가 여자이고, 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부좌가 여자이고, 그리고 내가 우쪽에 있는, 그렇게 남자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같이 볼게요. 박중손 묘의 장명등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구성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저기 좀 가늘고 이거 두께가 커서 남자와 여자를 좀 비교한 느낌이 나죠. 특색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화사라고 해요. 화사가 집사자거든요. 간머리에 열십자의 네모 입구로 해서 화사가 집사자인데, 여기다 이제 불을 피웠겠죠. 불이 있는 집이에요, 화사가. 그리고 이제 여기를 화창이라고 하고, 불이 비치니까 화창이라고 하고, 요거 전부 네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원지방에 땅만 나타내고 있는데, 박중손 묘 앞에 있는 장명등은 천원지방의 땅을, 화창을 이렇게 네모로 내놓고요, 이쪽은 원형으로 해놨어요. 가까이서 비춰주십시오. 원형이죠? 이게 원형이 해를 나타내고요, 이게 네모는 땅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쪽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달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달을 나타냈죠? 요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달과 해를 표현하고 땅과 천원지방을 동시에 표현한 유일한 장명등입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박중손 묘역 앞에 있는 이 장명등을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해와 달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표현한 일, 그리고 달을 표현한 월, 일월형 장명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쪽에서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다시 와보세요. 해가 달을 가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카메라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여기 한번 보세요. 해와 달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면 개기일식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특색 때문에 파주에서 이 장명등을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주 이야기 두 번째 스토리는 1453년 개유정난 당시에 천문학을 공부했던 박준손 씨가, 박중손이 개유정난을 도와 1등 공신에 책봉되고 그의 죽음 이후에 묘역 앞에 조성된 박중손의 장명등의 특색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대석과 지금 보니까 지대석도 다 통이고요, 하단부, 중심 위에 이 화사 부분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통돌이고요, 옥계석이 하나이고, 연꽃 봉우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걸 보주라고 해요. 보주. 그리고 옥계층은 2단인가? 하나, 둘. 끝에서 보면 3단이고 옆에서 보면 2단이고 그러네. 3단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보면 3단이네요. 옥계석은 3단이네요. 3단 옥계석에 지대석이 화사 부분까지 통돌로 되어 있는 두 개 부분을 엮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파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화계입니다.
여행을 하며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파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파주 이야기 시리즈에서 첫 번째 용미리 이불일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박중손, 장명등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반구정에 있는 황희 선생 유적지를 찾아왔습니다. 황희 선생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황희 선생은요, 태어나기는 공민왕 때 태어났어요. 공민왕은 영화 쌍화정에 주진모 씨가 나오죠. 영화 쌍화정에 주진모 씨가 주연을 했던 그 공민왕 때 태어나서 우왕, 창왕, 공양왕을 거치며 고려 말에 세 분을 거쳤고 조선이 태동하고 태정, 태세, 문종까지 5분, 그래서 총 8분의 왕을 모시고 영의정만 24년간 지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세종과 18년간의 영의정을 지내게 됩니다.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이 세자 양녕대군이 말썽을 피우자 그 양녕대군의 세자 자리를 충녕대군,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에게 물려준다고 해요. 그러자 황희정승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양녕에게 그대로 세자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극구 반대를 하는데 당신이 반대하는 그 황희정승의 자세가 불손하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지 않느냐. 당신 황희 선생이 반대라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황희 선생을 이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황희 선생이 지내게 되시는 거고,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황희 선생이 이제 이곳에 유배를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남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남원에서 5년간 계시는데, 남원에 가면은 춘향전, 성춘향과 이몽룡으로 잘 알려진 춘향전이 있죠. 그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활루가 있어요. 그 광활루가 바로 황희정승이 남원에서 유배를 할 때 지었던 곳입니다. 들어가시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선생, 그리고 반구정, 기러기와 덫을 삼아 여기서 지내셨다는 곳인데, 황희 선생의 묘역도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고요. 황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개성의 가조리 방촌 마을인데요. 그 방촌의 한자를 보면서 왜 황희 선생의 호가 방촌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곳은 황희 선생의 기념관입니다. 방촌 황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 피디님 카메라로 좀 같이 가르쳐 줘 보세요. 저 위에 보면 제가 위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촌이라는 말이 이 안에 큰 대자에 점이 붙어 있죠. 이게 개견자예요. 또 하나, 둘, 셋, 석삼처럼 보이는 이게 터럭삼자인데, 개견자의 터럭삼자는 개의 꼬리를 나타내요. 방촌 황희 선생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그곳에는 삽살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방촌 마을인 거예요. 그 개들이 많아서. 근데 황희 선생이 그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황희 선생의 방촌 호를 쓰는데 이 개견자와 터럭삼자를 쓰니까 황희 선생의 호에 동물을 쓰는 것이 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큰 엄자, 언덕엄자입니다. 언덕엄자를 이렇게 올려놔서 이건 방촌 황희 선생을 나타내는 새로 만들어진 한자이고요. 이 방촌 마을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입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유물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문불출의 유래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가 망하자 그 고려의 신하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조선을 반대하고, 그래서 두문불출이 되었고, 그 두문동에 계시던 분들이 나중에 정계에 진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상인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성상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문불출의 유래가 바로 황희정승도 두문동에 있었는데 조선에서 정계 진출을 한 유일한 정승으로 알려져 있죠. 두문불출의 내용이 영조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문불출이라는 내용 자체가 훨씬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두문불출은 한자도 공부하시고 고려 말에 어떤 그런 내용도 배우시고, 그리고 72현 이것도 엮어서 만든 건데 스토리는 이건 이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역사로 지금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뒤져봐도 그렇고 어떤 역사 내용을 좀 찾아보면 이게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공부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 선생이 고려 말 때, 공민왕 때죠. 아까 입구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민왕은 영화 쌍화제면 주진모 씨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실 거고요. 우왕, 그리고 공양왕 위에 창왕이 있죠. 창왕은 여기 빠져 있네요. 우왕하고 창왕은 고려 말에 그 조선을 개창했던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공양왕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의 왕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태조 때부터 문종까지 조선 5명, 고려 3분, 8명의 왕을 모셨던 분입니다. 황희의 업적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2가지가 나오는데, 황희의 그 책을 읽어보고 동화책 같은 걸 읽어보면 누렁소 얘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검색어에 금화도감이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에 처음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겸비한 그런 장소를 처음으로 만들어 쓴 사람이 황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따가 정자로 올라가면서 누각이죠. 누각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전쟁 당시에 불타버린 반구정 누각으로 올라갈 거예요. 누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황희 선생과 압구정의 압구 한명회를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근거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Don't skip. 계속해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요거 유명하죠. 유원서, 검정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왜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습니까? 그래, 네 말까지도 맞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황희 선생의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황희 선생이 여성들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생리휴가. 그리고 노비들도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또 책을 보면 많이 나와요. 김종서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요. 세조, 나중에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때 먼저 김종서를 죽이죠. 김종서가 이제 황표정사로 단종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다 장악했다라고 해서 삼촌인 세조,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는데, 저희가 2번째 촬영을 했던 박중손 장명등 있죠? 장명등 그 2번째 편 한번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면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박중손이 바로 이 김종서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을 했기 때문에 박중손이 1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었다라고 2번째 박중손 장명등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서가 황표정사를 일삼고 권력을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권력가였죠. 김종서가 자세를 보면 굉장히 거만했다. 황희가 이 거만한 자세에서 다리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앉아있나 보다. 나머지 다리 하나도 잘라내라. 그래야 편하게 앉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김종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똑바로 앉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희 정승의 유적은
기념관 안에는 내용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황희정승의 그 반구정 정자로 올라가면서 반구정에서 제가 황희정승과 한명회를 비교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정승이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또 비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호불호가 비교적 있는 그런 분이죠. 황희정승을 후손들은 청백리로 알고 계시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황희정승은 청백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석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촬영하는 현재 시간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긴 하지만 햇살이 호랑이 장가가는 날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정자가 지금 두 개가 보이거든요. 우측의 반구정은 6.25 당시에 반구정이 저 위에 있었어요. 저 이렇게 좌측 부분이죠. 좌측에 있는 앙지대라고 합니다. 저기는 앙지대, 우측은 이제 반구정인데 앙지대 자리에 원래 반구정이 있었어요. 여기 아래서 보면은요, 이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 아래서 보면 우측에 지금 반구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러기를 벗삼아 황희 선생이 노년을 보내셨던 곳, 이곳이 이제 그곳인데 여기는 이제 6.25 때 불타버리고 나서 새로 복원할 때 원래 있던 자리보다 밑에다가 반구정을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 원래 자리에다가 하나 더 지은 거죠. 그 복원된 원래 자리에다가 지은 것이 앙지대예요. 지붕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거 하나 배워볼까요?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의 장점은요, 여행을 하면서 문화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문화를 설명드리면 그 문화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면서 그 문화에서 따라오는 역사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죠. 아마 이런 지붕의 특색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둘 다 모지붕입니다. 맞배지붕은 이렇게 생겼죠. 맞배지붕. 그리고 팔짝지붕은 이렇게 내려와서 어깨를 핀, 이게 팔자 모양인 이제 팔짝지붕이고요. 피디님, 저 뒤에 건물 한번 보여주세요. 정무정이란가? 그게 팔짝지붕이에요. 숭례문이랄까, 흥인지문이랄까, 그 대문 있죠. 붕의 큰 대문들. 그게 이제 우진각지붕이고요. 요걸 모지붕이라고 해요. 꼭지가 하나밖에 없죠. 금방 말씀드린 팔짝지붕이나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나 이런 지붕들은 양쪽에 꼭지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침미 부분이. 근데 요거 이제 꼭지가 하나죠. 그래서 모지붕이라고 하는데, 우측 반구정은 각이 사각이기 때문에 사모지붕이라고 하고요. 앙지대는 꼭지가 하나인 모지붕이지만 앙지대는 육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육모지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색이 있네요. 다르네, 그죠? 저도 여기 그때는 와서는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모양 다른 게 또 보이네요. 자, 6.25 때 불타버리고 없어졌던 앙지대 자리, 원래 반구정 자리는 여기다 짓고요. 이 자리가 이제 복원되는 거고, 그 원래 반구정이 있던 자리에다가 지은 것이 앙지대. 앙지대는 이제 우러를 앙자, 멀리 바라보면서 우러러 본다는 뜻인데, 황희정승을 우러러 보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건너가 이제 김포와 북한 개성 방향으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주 맑은 날에는 개성 방향으로 송악사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찍어줘 보세요. 저 멀리에서 이 임진강을 보면요,
저 멀리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곳, 저 멀리에서 보면은 우측으로 이 철책을 따라 한강까지 가죠. 지금 시대에 북한의 간첩들이 이 임진강을 통해서 과연 건너올까요? 이 철책이 전부 무의미하죠, 지금은. 그래서 저 밑에 한강 쪽으로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황희정승의 방구정, 저 앙지대가 원래 자리이긴 합니다만, 황희정승의 방구정과 1편 용미리 이불입상에서 2편 박중손, 장명 등 설명드릴 때 한명회가 나오죠. 그 중에 한명회의 압구정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선생은 고려 말부터 문종까지, 그리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 왕이 됐지만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창탈하고 세조가 왕이 될 때 그 세조를 도와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황희정승과 한명회를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황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권을 유지했던 한명회는 압구정에 가면은요, 현대 아파트에 74동 좌우로 그 주변에 아주 작은 표지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성은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반구정이라는 유적을 남기고 황희정성의 묘도 가까운 데 있죠. 그런데 압구정의 압구 한명회의 호입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을 통해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바로 그 다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 성종까지 장인으로 지내요, 한명회가. 하지만 그 성종 때에 본인의 압구정이 헐리고 연산군 갑자사화 때 부관 참시되고 지금도 가묘만 있을 뿐 실제의 묘는 존재하지도 않고, 압구정의 그 넓은 땅이 모두 한명회의 땅이었지만 한명회는 결국 작은 표지석 하나만 남기고 역사에 이름만 남기고 있을 뿐이죠. 황희정승은 이름도 남기고 후대에 유적도 남겼지만 압구정의 한명회는 유적은 없고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황희정승의 유적지를 소개해드리며 여러분과 역사여행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화계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런 콘텐츠를 찍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이야기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율곡 이희 선생님 가족묘가 있는 곳을 왔어요. 자운서원이 있고요. 율곡 이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이미 많이 유명화되고 알려져 있는 내용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특별한 재미를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 그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 그러나 역사에는 사실로 존재했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율곡 이희 가족묘를 둘러보면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선조 때, 선조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8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셨고요. 대동법, 또 세금을 쌀로 걷어들이자 수미법, 이런 걸 주장하셨고, 방금 말씀드렸던 10만 양병설이 이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대표적인 거고, 서울들의 차별을 좀 없애자, 그걸 또 주장하셨고, 서울의 차별을 주장하셨던 이유는 2살 많은
친구로 지내셨던 구봉 송익필 선생님이 계십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님 때문에 서울 차별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노비들의 차별이나 평등화 이런 것을 없애자, 또 뭐 이런 주장을 하셨던, 대단히 획기적인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선조 때 당파가 나누어져요.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지죠. 이조전랑 문제로. 그 이조전랑 문제로 당파가 나누어지기 전에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갈라지는데, 이 기호학파의 수장이었던 분이 율곡이이 선생님이시고, 영남학파의 수장이셨던 분이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율곡이이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성학지변은 임금을 신하가 보필하면서 임금이 정치를 잘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왔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 성학집요고요. 이황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성학십도,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거죠. 십도, 10가지의 그림을 그려서 임금이 갖추어야 될 덕목을 임금 스스로에게 권장하여 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이 성학십도죠. 이황 선생님이 주장했던 성학십도와 이 선생님이 주장했던 성학지변은 약간은 다르거나 약간은 차별이 있죠. 임금 스스로 하느냐,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느냐, 이런 차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역사책이나 또 동화책, 그리고 교과서 등 많이 실려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여행을 하며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 더욱 재밌습니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이 선생님이 16살이 되던 해예요. 아버지 이원수, 그리고 어머니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의 이름은 올라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16살 나던 해에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시묘살이를 묘에서 지키면서, 어머니 무덤을 지키면서 시묘살이를 3년간 하죠. 그럼 3년이 끝났으니까 19세 되겠죠? 19살 되는 해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 해요. 이유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거든요. 아버지 이원수가 재혼을 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좀 괴로움을 느끼셨던 율곡 선생님은 19살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20살부터 과거에 급제를 하였는데요. 구도장원이라고 9번 과거를 보는데 9번만 봤다는 뜻이 아니라 9번을 장원을 했다는 뜻이에요. 율곡이이 선생님이 기호학파를 형성하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기호학파가 서인의 주류가 되고요. 이게 뿌리가 되는 거고요. 영남학파의 퇴계 이황 선생님, 남명조식 선생님이나 그쪽이 1592년 임진왜란 때의 그 후대를 보면 동인도 남인이나 북인도 또 갈리잖아요. 이성룡이랄까, 이순신, 이런 분들이 이제 남인이 되는 거고, 동인 중에 이제 북인이 광해를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다 갈라지는데, 그 서인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중에 파주 3인방이라는 분이 계세요. 율곡이이 선생님보다 한 살 더 많으셨던 분, 그분이 가까운 우계리에 사시는 성원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계성원이에요. 우계리에 살았으니까 우계성원, 율곡리에 살았으니까 이이 선생님은 율곡이이가 되는 거고요. 우계리에 살으셨던 우계성원 선생님, 그리고 우계 선생님보다 한 살이 더 많으셨던 분이, 그분이 구봉 송익필이에요. 구봉 송익필이 율곡이이 선생님보다는 2살이 더 많죠. 요 세 분을 파주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파주 3인방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삼현수간이라고 해요. 그게 몇 년 전에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세 명의 현인, 어딘 사람이 직접 자필로 쓴 편지를 주고받다. 그래서 삼현수간이라고 하고요. 검색어로 삼현수간을 치면은 책이 출판된 내용이나 그리고 일부 내용이 나옵니다. 구봉 송익필의 자제, 아들이었던 송취대가 서책으로 그걸 엮어요. 이게 98통의 편지입니다. 그 98통으로 만든 편지들을 묶어서 지금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삼현수간이고요. 구봉 송익필의 아들 송취대가 만들었다고 했죠. 그 구봉 송익필의 구봉이 지금 파주에 있는 심악산을 나타냅니다. 파주 심악산의 옛 이름이 구봉이에요. 그래서 구봉 송익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분이 세 명의 파주 3인방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린 구봉 송익필이 나이는 제일 많죠? 이 구봉 송익필이 서자예요.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님이 2살이 많지만 무게성훈 선생님이랑 친구였기 때문에 서울 철폐나 서울에 대한 차별을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구봉 송익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구봉 송익필을 검색을 해보면 조선의 장자방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똑똑했다는 건데 서울이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을 못하죠. 구봉 송익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저와 같은 방식을 한번 써보세요. 1592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1592년 이전을 조선 전기라고 하고 1592년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해요. 이게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래서 1592년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기축옥사가 일어납니다. 기축옥사는 정여립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정여립이 처음에는 서인이었으나 동인과 어울리면서 대동계를 조직하고 역무를 꾸민다, 이렇게 해서 같은 서인이었던, 나중에 이제 정여립은 동인들하고 친해지니까 서인이었던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삼위인국도 쓰셨죠. 선조를 사랑하는 뭐 그런 시를 쓰기도 했는데요. 송강정철이 기축옥사를 일으켜서 동인을 1000여 명 이상 죽이는 사건이 기축옥사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공부하실 때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개축옥사하고는 틀립니다. 개축옥사는 광해 때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폐모살제죠.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계남을 죽이는 것이 개축옥사고, 제가 금방 설명드리는 정철,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이 일으켰던 기축옥사는 정여립과 함께 동인들 1000명 이상을 죽이는 사건인데요. 그 정철의 뒤에서 배우로 기축옥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구봉 송익필이에요. 그래서 구봉 송익필을 우리가 서인 3인방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고 조선의 장자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서얼이었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을 하지 못하죠. 자,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제 자운서원에 오시게 되면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일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 오셔서 저와 함께 역사책에 나오지 않고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는데, 하지만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현문인데요. 여자는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한자 안에 간다, 간다라는 고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여현문은 보러 간다는 뜻이에요. 자, 저랑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율곡 이 가정면 잠깐 보고 갈까요? 율곡이 이제 묘 중심으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선생님과 부인 곡산노 씨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율곡 선생님 계시면 아버지 이원수와 신사임당이 같이 계시는데 그 밑에 계세요. 그래서 이 특성을 공부를 할 거고요. 부모가 위에 있고 자식이 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지금 율곡 선생님이 아버지보다 위에 가 계세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을 바뀔 역자를 써서 역장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뀌었다를 우리가 거꾸로라는 말도 하잖아요. 뒤집어졌다. 그래서 도장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위에 계세요. 왜 그런지 한번 올라가면서 보고, 이게 이제 풍수지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풍수지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아버지 이원수는 관직에 나가시질 못했어요. 율곡 이 선생님은 판서까지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그리고 일반적인 높은이 아니라 성인으로 불릴 만큼 높은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간혹 자식이 부모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추측에 의한 것이지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올라가면서 신사임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세계 최초로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10배가 많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사건이 있죠. 5,000원짜리 모델은 율곡 이 선생님이고 50,000원짜리 모델은 어머니 신사임당이에요. 5,000원보다 50,000원은 10배가 많죠.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사랑보다 10배가 많다는 것을 조폐공사에서 세계 최초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정도 조크면은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겠죠? 올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은요, 본명이 성이 신씨니까 본명이 신인선이라고 검색어에 치면 나옵니다. 신인선. 그러나 신인선은 출판사에서, 그리고 소설을 쓸 때 작가가 창작해낸 이름의 가명입니다. 신인선은 실제 이름이 아니고요. 신사임당이라고 부르죠. 신사임당의 본명은 신인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율곡 이의 어머니의 본명은 신씨일 뿐이고요. 신사임당의 당은 당호를 나타내죠. 당호. 그래서 당은 이름으로 쓰지 않고요, 사임이 이름인 거예요. 사임. 그 사임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으로부터 빌려서 차용해서 쓴 겁니다.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가 칭송을 받고 본받을 점이 있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사임당은 그 사임은 주나라 문왕 어머니 태임의 한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임이라고 썼고요. 그래서 당호가 사임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당자를 붙이고, 성이 신씨이기 때문에 신자를 앞에다 붙여서 신사임당이에요. 사임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사임당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올라가면서 거의 다 왔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문선당 또는 문선공 이런 당이 있을 거예요. 사당이. 서원은 율곡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31년 후인가 광해 때 만들어졌고요. 율곡 선생님이 있을 때 자운서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31년 후에 광해 때 만들어졌고, 고종 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신미양요 이후,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앞에서 병인박해,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그 다음에 오페레터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 5가지가 흥선대원군의 5대 사건인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전부
이 사건들의 전쟁을 모두 승리한 걸로 여기고 강력한 세국 정책과 척화비를 세우면서 서원까지 철폐하는 그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죠. 그때 이 서원은 사라졌었다가 나중에 1969년도쯤에 후손들이 다시 만든 걸로 되어 있고요. 문성공이라고 하면은 고려 때 3명, 시호죠. 시호, 문선공. 문선공 시호는 고려 때 3명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3명이 있었습니다. 문성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이. 그만큼 우리 역사의 기록이나 아니면 과거를 통틀어서 볼 때 종교적으로 신으로 여길 만한 성인들이 계셨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우리 몸으로 태어나셨고, 부처님, 석가모니도 우리 몸으로 태어나셨고, 마호메트랄까, 또 마리아님이랄까, 또 공자, 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문선공인데 고려 때 3명이 있었고 조선 때 3명이 있었어요. 그 고려 때 3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안향입니다. 안향은 송나라 때 주자가 만든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이에요. 안향이. 그러면 송나라로부터 들여왔냐? 그건 아닙니다. 안향이 성리학을 들여왔을 때는 원간석기인 1170년 이후부터 무신 정권이 시작되고 약 100년 후에 1270년부터 원간석기에 들어가죠. 그 원간석기의 후대쯤에 고려 중쯤이라고 보야겠네요. 충렬왕 때 송나라로부터 가져온 게 아니라 성리학을 원나라로부터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원이 세운 것이 백운동,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있죠. 서원은 공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제사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문성공을 거기다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인이 바로 안향이에요. 대부분의 서원은 안향을 문성공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곳 자운서원만큼은 문성공 자리에 이희 선생님을 모셔요. 율곡 이희 선생님을.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고려 때 3명의 문성공이 있고 조선시대 때 3명의 문성공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 문성공 중에 한 명이 율곡 이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사당에는 율곡 이희 선생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 신사임당의 묘를 제가 올라오면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이 계신 곳이고요. 여기 신사임당 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나오네요.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합장묘이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합장한 거고요. 합장묘 위에 지금 율곡 이희 선생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이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화계랑 여행을 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같이 공부하시는데요. 역사만 설명드린다면 참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문화를 설명드리면 그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세요. 야, 이희 선생님의 이제 모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 자, 지금 이 편이 파주 이야기 시즌 1의 4번째 이야기 율곡 이희 선생님의 자운서원이 될 텐데, 2번째 이야기에 박중손 장명등, 박중손 묘에 갔을 때 그 장명등을 설명드리면서 문석인이 서 있는데, 문석인이 특이하게도 앞에 이렇게 칼을 들고 있네? 이게 좀 다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 문인의 머리를 보면 이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그 박중손 묘에서 봤던 문석인은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패만 들었잖아요. 이렇게 턱수염 밑으로 패만 정확하게 들었죠. 정확한 문석인입니다. 박중손 묘 앞에서 봤던 것은 머리가 금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동그랗게 원형 모자, 마치 원나라의 모자처럼 된 금관 형태거든요. 조선 중기 이후로 대한제국으로 내려올 때까지 가까워지면서 공복이 바뀌면서 금관 형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는 제가 공부했던 기억으로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형태가 수나라 이전까지는 막 이렇게 그 제비꼬리 같은 모양, 이런 그 흔들리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 이게 아마 송나라나 명나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뀌었는데 이걸 복두라고 해요. 계단으로 되어 있지. 복두의 모양은 조선 중기 이전이에요. 중기이거나 종기 이전. 그리고 금관 형태라면은 중기이거나 중기 이하이고, 요런 복두 모양만 보더라도 이 묘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이쪽도 볼게요. 요게 이제 율곡 이희 선생님 묘고요. 정경부인, 정경부인 곡산 노씨 묘. 여기가 제자네. 제후. 우측에 문성봉이죠. 제가 내려오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고려 때 3명, 조선 때 3명인데 그 조선 3명 중에 한 명이 율곡 이희 선생님이네요. 요 문성공이 성인으로 칭송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문성공, 율곡 이희 선생 지묘이고, 정경부인 곡산노씨묘 제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곡산노씨는 아내분은 이 뒤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합장묘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자분이 이쪽에 계시면 남자분을 좌로 해서 이게 부좌에 여기에 여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계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은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고 선물도 증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망주석도 좀 특이해요. 여기 특성에 보면 이제 세호가 이렇게 세호라고 해요. 가늘 세자, 호랑이 호자, 작은 호랑이를 나타낸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이랄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율곡 이희 선생님이 남기셨던 유적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셨던 율곡 선생님은 돌아가시죠.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유가 왜구가 쳐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비석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게 보존은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은 총탄의 흔적입니다. 이 총탄의 흔적이 임진왜란 때 조총에 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한국동란, 한국전쟁 1950년 6.25 6월 25일 이후 한국동란 때 여기는 파주이기 때문에 임진강도 바로 있고 임진강 건너 바로 개성이 보이고 개성의 맑은 날씨는 개성의 송악산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율곡 선생님의 비석에 총탄 5개가 남아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셨던 율곡 선생님이 비석에 총탄이 새겨지는 한국전쟁까지 겪으셨던 내용, 이 내용까지 역사의 아픈 기억 다시 한번 더듬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꽃길 따라 역사여행에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 문화와 역사를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지금의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해외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